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공천작업이 시스템 공천을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 현직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김정숙 여사까지 끌어들이는 공천 개입설이 나오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진권 교수님과 함께 민주당 공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느닷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까지 이렇게 공천 작업에 등장을 했어요. 요새 유행하는 노래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권양숙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꼴이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 권양숙 씨가 무슨 뭐 큰 힘이 지금도 영향력이 있다고 믿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하튼 그 현직 의원 멀쩡한 정치인들이요 스스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길을 쓰는 그런 모양새가 됐죠. 예, 뭐 심지어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마치 일러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되면 참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해서 국민들은 정말 한심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전직 대통령 부인이든 누구든 또 현직 대통령 부인이든 누구든 지금 시스템 공천이 그런가 다 감안해서 하는 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신경민 의원이 영등포 을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김민석 전 의원 이분도 한참 잘 나갔죠. 한때 뭐 서울시장 도전도 하고 그랬다가 이 선거법 위반인가 그걸로 해서 한 10여 년간 발이 묶여 있었다가 이번에 지금 경선으로 이렇게 붙는 모양인데 특히 그 신경민 의원은 MBC 출신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의식 있는 앵커다 해가지고 뒤늦게 정계 끌어들였죠. 본인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이 아니 저 시골에 있는 권양숙 여사까지 찾아간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거기 가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경민 의원 보니까 저 국회에서 말이죠 상임위 활동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니까 아주 뭐 대단하대요. 그래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게 예,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그 명색 언론인 출신이 저렇게 험하게 심한 말을 저렇게 하고 이래도 되느냐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잦았는데 그렇게 예, 기세 등등하던 이 사람이 아니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전직 그 대통령 부인한테 가가지고 우리 상황이 이렇다고 뭐 김민석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자기를 봐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를 봐달라는 거지. 그럼 그거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그럼 권양숙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시중에서는 대비 옛날에 대비 있지 않습니까? 네, 대비. 왕비위의 대비. 그리고 뭐 중요한 인사 같은 것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소리 있고 그러니까 전에 전 광주시장 하던 분 한 분 계시죠? 예. 뭐 권양숙이라는 말에 껍벅 속아가지고 3억 원인가 5억 원인가 예, 전화 한 통화에 예. 그렇게 해갖고 사기당한 사건도 있었잖아. 아니 광주시장까지 하고 거기서 시민운동으로 오래 했던 분이고 세상 돌아가는 사람을 뻔히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권양숙이라고 하니까 전화만 했어도 돈을 줄 정도면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에? 우리가 이렇게 상식선에서 예? 우리가 추측하자면 이런 거죠. 뭐냐면 지금도 이 정치계나 한다는 사람들은 뭐 꼭 그 중요한 계기 때마다 봉화리 찾아가서 거기 가서 봉화마을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 뭐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도 하고 또 권양숙 씨한테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가르침도 이제 받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여전히 이 권양숙 씨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다고 보는 거지. 그다음에 사실은 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 그 사람 바로 자신들이란 말이죠. 예. 이렇게 되니까 뒤에 앉아서 옛날에 수렴청정하듯이 할 수도 있다. 적어도 정치권 안에서는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추측하는 사람들 뭐 당신 추측 잘못하고 있어. 뭐 그게 무슨 말에 대는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들이 행동을 똑바로 해야죠. 정치 논평가고 시사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평론을 하는 거예요. 관측도 하고 추측도 하고 의혹도 제기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네요. 뭐 사실이 아니야. 페이크 뉴스야.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해찬 대표, 신경민 의원, 김민석 전 의원 다 서울대 사회학과 선후배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친노 좌장입니다. 어쨌든 친문보다는 친노 좌장이에요. 그런데 신경민이가 왜 거기를 찾아갔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김민석 의원 쪽으로 이해찬이가 기운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해찬한테 영향력을 미칠 사람은 대통령을 찾아갈 수는 없고 권양숙 여사가 한마디 떡 하면은 권양숙 여사가 그랬잖아. 아니 그 지역이 왜 경선 지역이 됐습니까? 격려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들어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찬한테 네. 친노 좌장한테 대비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또 그런 것을 공개를 했을 때는 아마 제가 추측건데 적어도 권양숙 여사도 뭐 직접적으로 내가 지원할 수는 없지만 내 이야기를 좀 알아서 언론에 플레이하세요. 뭐 이런 정도 양해했지 않겠습니까? 그러 안 하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이 거기가 왜 경선 지역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당신이 해야 하는데 그 이해찬 대표로서는 상당히 압박이 되죠. 이해찬 대표한테 하는 말이지. 그렇죠. 거기 왜 경선 지역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럼 이해찬 대표가 전화라도 해서 아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또 제가 뭐 여사님 말씀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뭐 신경민 의원 저기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거기 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고 교수 말씀처럼 그 대비의 대비한테 이제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인가장을 받아가지고 계속 국회의원 할 국회의원 겁니까? 해먹겠다. 4년 더 하면 뭐 합니까? 예? 한심한 사람들이. 나이도 벌써 68세입니다. 그 52년생이거든요. 그래요. 52년생입니다. 어이구. 그러면 우리 나이로 52년생이면 68세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 사회학과는 우리 나이로는 69세네. 사회학과로는 아마 신경민이가 71학번이고 이해찬 대표는 72학번입니다. 그러니까 후배한테 또 부탁하기도 그래. 왜 그러냐면은 같은 7일인데 이해찬은 공대를 갔다가 거기 싫다 해갖고 다시 시험 봐갖고 사회학과로 인문계로 옮겼어요. 그러면 나이도 그만큼 지긋하네. 그럼요. 이제 그만둬야 할 나이죠. 사실은 이제 정치 현장에 뛰기보다는 뒤에서 원로 역할을 해야 될 나이네. 예. 근데 그 나이 해가지고 그거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야, 이거 참. 나도 뭐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비판적으로 신경민 의원을 잘 알고 옛날에 뭐 저희가 있던 회사가 또 한 회사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또 저하고도 뭐 제가 하던 옛날에 무슨 이 동북아 리더십 센터라는데 제가 뭐 또 강사로도 뭐 여러 번 초청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 이사장 하면서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또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역시 금배지 앞에는 뭐 보이는 것이 없네. 체면이고 뭐고 뭐 그러네요. 채통이고 체면이고 뭐 자존심이고 뭐 다 버려놓는 거지. 다 내놓고 그냥 국회의원만 시켜주십시오. 무슨 지시인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가? 국회의원이 저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게 있어요. 과거에 공천 준다고 할 때도 난 뭐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왜 좋으냐니까 저기 큰 소리 마음대로 치고 그다음에 책임은 안 져도 되는 자리거든. 예? 그렇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당장 책임져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장관도 해보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해볼 만한 건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것이 국회의원이더라. 당연하지. 예. 아무 책임은 안 져도 되는데 아무한테나 소리 지르도 되고. 그렇잖아요. 아무한테나 소리 지르는 대통령한테도 소리 지르잖아. 그게 안 나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좋은 자리를 좀 더 해먹고 싶다 이거겠죠. 뭐 권양숙 여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정순 여사는 또 왜 거기서 나와? 이것도 뭐냐면은 이제 드러난 것만 해도 그래요. 노원갑에
지금 현역이 고용진 의원입니다. 예, 민주당에. 예. 거기에 유송화 전 춘추관장이죠. 춘추관하면 뭐 우리 시청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그 취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기자실이 있는 곳이 춘추관이고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아마 제2부속실장을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라는 게 권양숙. 아니, 권양숙이 아니라 김정숙. 예, 김정숙. 예. 거기 부속실장을 하고 춘추관장으로 내려서 이번에 나왔는데 거기에 사진을 그냥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그냥 막 선전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변호사 네. 이 사람을 국회 그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네.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그 국회 기자회견 할 때는 의원이 소개를 해줘야 하거든. 예. 그거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손혜원 의원이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럼 손혜원 할 때 우리가 그거는 무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뭐 김남국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딱 생각나는 건 절친 김정숙 아닙니까? 근데 이 김남국이가 또 문준영이 아들 예. 그 소송 변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김정숙하고 무슨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과거에도 또 여사님 입김들이 상당히 센 게 사실이었죠. 그렇죠. 잘 알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저기 김정숙 씨도 그렇고 뭐 권양숙 씨도 그렇고 다 정말 그런 데서 나한테는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하고 분명히 선을 그었으면 좋을 텐데 김정숙 씨도 지금 뭐 저기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면목동 시장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선거철을 앞두고 그다음에 분명히 그것이 시장 상인들한테 부담이 될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정말 결백하다 하더라도 국민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 저 사람들도 뒤에서 뭔가 저 선거판을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리 의심을 하게.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인이라는 거죠. 인비지블 핸드 영어로 말하면 제가 영어 좀 쓰겠습니다. 뭐 아담 스미스가 다시 나왔네. 인비지블 핸드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들 국민들이 오해하게 되어 있는데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오해를 정말로 이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처신을 어떻게 하냐거든요. 자신이 올곧게 처신하면 그런 거 좀 의심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됐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니까 자꾸 저 뒤에 누가 정말 인디지블 핸드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여사님들뿐만 아니라 뭐 과거 정권에도 쭉 그래왔습니다만은 청와대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지금도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도 그 예로 드는 게 서울 중성동 지역에 하승창 예. 이 사람은 원래 안철수계였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그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청와대 가서 시민사회 수석인가요? 그걸 했는데 여기 원래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전략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뛰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다. 하승창이가 거기 가서 뛰고 있었거든. 한 4명이 뛰고 있었는데 보니까 도대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내려보내겠다고 했는데 뒤에 바뀌었어요. 어디서 인비지블 핸드가 또 작용을 한 거죠. 아직 그 사람은 더 좀 자기를 지역에서 알릴 기회가 말하자면 자기를 홍보할 기회가 부족했으니까 좀 시간을 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관위가 한 것을 최고위에서 뒤엎기도 하고 박상혁이라고 또 이 사람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 김포을인데 이거는 경선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박상혁은 아예 그 3명 경선을 붙이는데 거기서 아예 탈락했는데 여기 또 경선 보류 지역으로 해갖고 또 살렸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청와대 출신들 지금 뭐 60여 명, 70명이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 뭐 수석까지 해서 전직 거기다가 저 특위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자리 감투주는 특위들 많잖아요. 예. 그 특위 출신으로 이름 거르는 사람도 한 60여 명 된대요. 그래갖고 한 120, 30명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스템 공천이다, 뭐 투명한 공천이다, 뭐 이런 밀실 공천은 없다 했지만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2년형 그거 받은 게 뭡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여론조사 좀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좀 검토해보라고 했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뭐냐면 그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잖아요. 박근혜 때 제20대 총선 때 응? 새누리당이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기억하라. 또 최근에 이 이제 한국당도 아니고 지금 이제 뭐죠 통합 민주통합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요즘 이제 자발적으로 전부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나온 이것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관위 위에 최고위원회 있고 최고위원회 위에 청와대가 있고. 예, 여사님 있고. 전번에 그랬잖아. 예, 전번에 그랬잖아. 전번에도 그 청와대에서 선거 그 공천에 개입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꼭 같은 길을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가 만약 그 길을 간다 이러면 그게 스스로 망하겠다고 작정한 거죠. 어쨌든 지금 제일 핫한 이슈고 골치를 썩히는 게 진문 공천 아닙니까? 예. 금태섭, 강서갑에 거기에 김남국 다 금씨 김씨네 해가지고 경선을 하느냐 마느냐 이 대깨맨들이 지금 김남국 변호사를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밀고 있어요. 사수를 한다면서요. 네. 죽기로 지킨다. 근데 이 문바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대요. 없어요.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산 그 반찬 가게 그 주인 그 문제 가지고도 아니 그 극렬 지지층의 자제를 요청하는 뜻인가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대깨문만 가지고 그러냐 이 말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대통령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엄청스러운 세력이 된 게 지금 말하자면 문바 혹은 그 대깨문인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대통령도 감당 못 하는데. 그래서 원혜영 공관위원장한테 적폐세력이라 갖고 뭐 엄청난 인신 공격을 해. 민주당의 기생충이 그만해 처먹어라 뭐 이런 식이고 뭐 민주당의 기생충이니 뭐 해가지고 뭐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문자 폭탄을 뭐 몇천 개가 날라왔다면서요. 2,000개인가 보다 나왔다는데 5선인데 할 일도 없이 참 오래도 해 드셨다 뭐 이래가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오늘 1분 전까지 동지였다가도 말 한마디 삐끗하면 그 다음 순간에 저게 공적이 되는 거야. 완전히 가버리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 예를 들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하면 이 대깨문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뭐 이 대깨문들을 문바들을 중국의 홍위병에 비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치 유겐트 뭐 이거에 비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런 집단이 만약에 정권의 중심 핵심에서 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위를 이제 갖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 꼬리가 몸통을 완전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수라고 그러죠. 시끄러운 소수.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예사로 봐서는 안 될 일이 이제 나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 감당을 못할 그런 세력으로 커져버렸을 때 그게 이제 큰 문제죠. 옛날에 제일 큰 거예요. 옛날에 개성에 고리말의 개성에 어느 과부가 앉아서 바느질을 하는데 뭐가 요만하게 꼬물꼬물꼬물 돌아다니더니 바늘을 보고 쏙 먹거든. 바늘. 그 이상한 신기하니까 바늘을 자꾸 줬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바늘을 먹더니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외롭게 사는 이제 여성이니까 그 재미로 이제 자꾸 줬어. 줬더니 이놈이 어느 날 커져가지고는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쇠붙이나 다 먹어버려. 집안에 있는 밥그릇이고 뭐고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농기구 있잖아. 다 먹어버리고 그 밖에 나가서 그러더니 이 크기가 집채만한데 그건 뭐 왜냐면 색덩어리로 만들어진 그 불가사리 있잖아요. 송도 불가사리.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걸 감당을 못했다대나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거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재미있다고 자꾸 살살 그러니까 양념이라고 내 편 들어준다고 해서 살살 키웠다가는 결국 자기도 거기서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지금 민주당에 보면은 국회의원들도 소위 문바들 극렬 지지층이 무서워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거기한테 한번 좌표가 찍혔다 하면은 아주 그냥 뭐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김남국 변호사가 그 사람들의 힘으로 그 사람들이 사수해 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됐다 칩시다. 국회의원 됩니까? 거기 뭐 주민들은 아니 지그들 경선 당내 경선에서는 뭐 이길 수 있지만 주민들까지도 무슨 대깨문들이 다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치자고.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까지 됐다 칩시다. 그럼 누구 심부름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심부름꾼이죠. 그 대한민국
그 국민의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런 특별한 그런 집단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심부름꾼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정치를 망쳐먹는 지름길이지. 어쨌든 정말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이런 세력들이거든요. 예.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하는 타협 이런 것은 절대 거부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은 적정한 선에서 제어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불감당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자제하라, 절제하라. 자기는 맨날 검찰한테 뭐라고 합니까? 검찰력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검찰력. 그거 아닙니까? 권력이 절제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번에 영입 인사들, 뭐 영입했으니까 그게 대해서 적절한 대우를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막 지역에 내리꽂기를 하니까 당내에서 또 불만이 많이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그동안 열심히 뛰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4년 내 텃밭을 갖고 온 사람들은 그냥 싹 해버리고 어디서 갑자기 날라온 사람들이 다 착착착 차지하니까 이게 뭐냐 시스템 공천이냐 이게 낙하산 공천이냐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김주영, 김용민, 고민정, 홍정민 뭐 하여간에 이탄이 해갖고 착착착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 당사자들은 그 당연한 자기 권리로 생각하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미안해하는 줄도 모르고 근데 그 지역에 예컨대 이게 광진 의뢰 저 추미애 장관이 이제 가고 자리를 비웠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인 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추미애 국회의원이 있을 때도 그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치의 꿈을 갖고 있었거든. 언젠가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이 자리를 떠날 때는 내가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역도 추미애 지역만 하더라도 지난 20대 때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또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뭐 여론조사상에는 자기가 오세훈도 이겼다 이렇게 뭐 홍보를 하고 있던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지하게 무너질 소리 아닙니까? 고민정이가 언제 경희대 나왔다는 거. 우리 뭐 이 교수님도 경희대 나왔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요즘 뭐 경희대가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니까 그거 왜 뭐 무슨 특별한 게 있습니까? 무슨 정치적 자질을 보여주었습니까? 무슨 캐리어가 있는 게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지금 새로 배치한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이 나이만 젊다고 국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자제할 수 있느냐? 또 정치라는 것은 정치에 맞는 또 정치적인 그런 소양 또 종합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무슨 자기는 민주주의자고 뭐 저거 의유주의자고 뭐 자꾸 떠들 거 없이 예?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뭐냐면 이럴 때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경쟁을 그렇게 해야죠. 이거 한마디 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왜 자기가 배출한 사람은 당연히 가서 특권을 행사해야 됩니까? 그 특권이거든. 특권이 아니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은 퇴임 후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잊혀질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한 40~50명 딱 꽂아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면서 저 앞다르고 뒤따르고 말이죠. 이런 식의 말을 예살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나는 잊힌 사람이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누가 마음대로 가도록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뭐 꽂아놔 소용없어요. 근데 왜 권력이 한번 자기 손에서 떠나고 나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주변에 내 사람이라고 박아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권력의 속성이거든. 전두환이고 노태우 안 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태우를 전두환이가 다 대통령 만들어 줬는데도 대통령 되자마자 백담서 보내는 거 못 봤나? 예. 그리고 또 아니 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김대중 대통령 그거 북한 뭐예요? 그 4억 5천만 달러인가 5억 달러인가 보낸 거 그거 가지고 특검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박지원이 깜빡에 금방 보내버리잖아요. 이 봐주고 싶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권력의 속성이거든. 그런데 사실은 뭐 아무리 내가 후계 정부고 정권이고 뭐 내가 점지해가지고 대통령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까 언제까지나 그 밑에서 부하 노릇하고 싶겠습니까? 나도 대통령인데.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공천을 보니까 정말 뭐 이렇게 밀실 공천도 없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혼돈 상태로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우파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절호 기회가 왔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